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정입니다. 오늘은 이 정치 뉴스를 하기 전에 이 중요한 뉴스 몇 개만 먼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해 보이지 않는 뉴스들입니다. 우리 실질 소득이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0.6%. 그러니까 성장은 아주 약간 했는데 국민 총생산은 조금 늘었는데 GNI, 국민 총소득은 3분기 만에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0.2%.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실업률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공식 통계로는 6%.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25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뿐일까요? 중국의 지난 6월 청년 실업률 21.3%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낙원이라고 불려야겠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EU의 국가들이 10%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라면 실제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우리 실업률 조사의 맹점을 안다면 실업률 6% 주장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매달 15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도 취업자입니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른바 공시생들, 그리고 구직 단임자와 이른바 니트족들은 취업률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 내외를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판에 20대 빚이 급증했다. 그래서 영끌주의보라는 게 나왔습니다. 취업난 고금리 상황에서 취업을 하자마자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한다. 영끌로 코인 투기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20대의 평균 부채는 3,550만 원에서 놀랍게도 5,01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빚 탕감을 받은 수자만 4,654명, 5년 새 최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4대 그룹이 바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지금 4대 그룹의 순서가 그렇죠. 이 4대 그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치고 있다. 4대 그룹 계열사들이 가계소득, 국가재정,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압도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은 삼성전자가 12만 명, 현대차가 7만 명, 기아차, LG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이 3만 2천 명에서 5천 명 그 사이입니다. 급여를 보면 삼성전자가 16조 원, 그리고 현대차가 뚝 떨어져서 7조 원, 그 뒤로는 쿠팡, SK하이닉스, 기아차가 4조 원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우 이 법인세는 삼성전자가 8조 4,050억 원, 그리고 2위는 한참 떨어져서 3조 7,950억 원을 낸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독보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그리고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기아, LG화학, 현대차,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아마 올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상반기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인세와 임직원 수, 그리고 봉급, 이런 기여도를 종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독보적입니다. 2, 3, 4, 5위를 다 합한 것보다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정치인들은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서너 개만 더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G2가 된다. 그런데 무슨 수로 만들 것인가요? 실물 경제를 하는 정치인 또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럴 만한 분야를 찾을 수 있거나 한 것입니까?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바이오, 전기차 등등
말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초격차 기술을 갖추는 것은 리더의 해안과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는 두뇌가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경우였습니다. 이근희 회장 같은 해안을 가진 리더와 그리고 황창규 같은 열정을 가진 두뇌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아주 각을 세웠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 정부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그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에도 아주 크게 놔두군요. 김정은이 조만간 러시아를 찾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한미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뒤에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아세안의 한중일 이 세 나라를 더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창 총리를 앞에 두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한중일 대신, 그동안 써오던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표현을 한 순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을 했죠. 일본을 중국보다 앞선 것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관계가 격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 중국 순으로 호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언급은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진영의 대결, 즉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가치 진정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언론은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25분부터 51분간 열렸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강화를 두고 동북아판 나토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죠. 이런 중국에 대해 우리는 호혜와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 있는 관계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3국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협력 메커니즘 재개를 위해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의 연말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시진핑이 과연 서울에 올까요? 문재인은 집권 5년 내내 시진핑 방한과 김정은 서울 답방에 목을 맸습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한다. 우리 야당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헬리빈 참사가 그랬죠. 세월호에 버금갈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선동의 재료로 쓰입니다. 사건, 사고 모두가 말입니다. 이재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핵폐수, 해양 투기라고 부르며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학이 선동을 쉽게 이겼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벌인 장외 집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공포 마케팅에도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은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이재명은 왜 단식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을 압도하는 야당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단식 투쟁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단식은 이미 온 국민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솔직히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국회 앞 농성장과 당 대표실을 출퇴근하는 기이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8일째가 되는데도 그는 말을 하는데 힘이 있었습니다. 앞에 황교안, 김성태 이런 분들이 단식을 했을 때는 8일째 모두 응급실에 실려갔죠. 진짜 이재명 대표가 곡기를 끊었다면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8일째 저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니 말입니다. 나는 방송에서 이재명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분뿐이 아니라 솔직히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지른 여러 파렴치 범죄로 야당이 함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조금도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본인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솔직히 저 역시 그의 단식은 구속을 피해버리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단식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3월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밤 10시 무렵에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업자 김만배가 공모한 허위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은 김대업의 병풍을 비롯해서 계양건설 10억 수수 사건, 그리고 안기부 예산 선거 전용, 해외여행 경비 20만 달러 의혹 등 가짜 뉴스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켰습니다. 거의 9월부터 선거일까지 매일처럼 김대업의 병풍 사건을 톱뉴스로 올렸죠. 결국 노무현은 성미를 훔쳤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가짜뉴스를 만든 이들, 이 김대업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선거 승부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그런 가짜뉴스가 먹혀들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이재명의 덮으씌우기가 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는 그런 덮으씌우기가 통했다면 말입니다. 이재명은 뉴스타파가 이 사건 녹음 파일을 터뜨리기 전에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영에게 커피를 타주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신학님과 김만배가 만든 이 허위 조작 가짜뉴스를 몰랐다면 할 수 없는 공격이죠. 나는 이재명이 김만배와 신학님이 조작한 이 가짜뉴스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술주간의 칼럼 단식 괴담 조작 재난 휘내나는 레퍼토리 헛발질 이 제목의 칼럼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좌파는 진실 난도질에 표와 맞바꾸는 일에 아무 죄의식이 없다. 어쨌든 검찰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을 향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 사건을 가짜뉴스 사건으로 명명하고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6일 김만배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9월 1일 신학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래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입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님과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때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신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준 겁니다. 1억 6,500만 원을 준 혐의, 즉 배임 정제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솔직히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한 말, 윤석열 검사가 대출 풀었고 조우영에게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보냈다, 그냥 봐줬다, 이 말은 단순한 허위 조작 뉴스가 아닌 아주 정교한 점이 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박영수를 소개했고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님과 짜고 만든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김만배가 그런 헛소리를 신학님 앞에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를 한 녹음 파일에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도 박모 검사도 아니고 검찰 직원이며 조우영 혼자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다른 취지의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김만배의 말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보면 말입니다. 3월 6일 뉴스타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조우영은 2021년에 이어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김만배 인터뷰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학님을 배임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신학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출석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조만간 검찰은 다시 신학님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놀랍게도 신학님은 자신이 김만배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이 자신이 쓴 책 3권 값이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9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돈도 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책 한 권에 5천만 원이 값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검찰은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준 돈을 책값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터뷰 일자보다 무려 6개월 앞선 2021년 3월 1일자로 책매매 계약서를 꾸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참 대단히 치밀합니다.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아마도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혹시 후일 허위 조작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1억 6,500만 원이 논란이 됐을 때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만배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이틀 전 김만배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다시 다른 사유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심사를 한 겁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을 대장동 비리의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묵혀뒀다가 대응할 틈도 없는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점으로 보아 그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학님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인터뷰를 한 녹음 파일을 약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4일 뉴스타파의 녹취록과 함께 넘겼습니다. 반년이나 묵혀둔 겁니다.
뉴스타파는 그로부터 이틀 뒤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밤 10시 무렵에 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피의자인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고 사건을 덮었다. 이 가짜뉴스는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아마 이걸 터뜨렸을 때 뉴스타파도 신학님도 그리고 김만배도 대선 승리자는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신학님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재명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뉴스타파 보도 전인 지난해 2월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특히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다른 언론이 보도하기 훨씬 전에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선거운동 막판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가 사전에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이재명을 김만배 신학님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김만배 신문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재명이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범이라고 적시를 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없앤 것입니다. 정확히는 올린 글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의 페이북 글이 사라졌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8일 사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일까지 포스팅한 글들을 왜 지워버리는지 궁금하다. 숨기고자 한 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철규는 사라진 이재명의 글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이재명이 대선 사흘 전인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공개,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 화면 캡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썼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우리가 언론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 이재명이 김만배 신학님의 공범이라면 이재명은 그 범죄의 증거를 페이스북에 남아있던 그 범죄의 증거를 지운 것입니다. 자, 이틀 전 김만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또 다른 증거인멸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김만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유동규에게 내가 좀 꽁치돈 돈이 있으니 줄게 라면서 1억 원을 주겠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유동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배임 등으로 1차 구속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작년 10월과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두 사람은 차례차례 석방이 됐는데 이후에 유동규는 계속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는 올해 2월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바꿔서 숨긴 혐의로 재차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증거인멸 정황은
김만배가 1차 풀려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유동규는 김만배의 제안을 거절하고 검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김만배의 증거인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벌여들인 범죄 수익이 7,886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목상 김만배 몫은 무려 5,824억 원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전체 범죄 수익 중에 약 4,000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말하자면 3,800억 원 정도는 아직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과연 김만배의 범죄 수익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검찰은 우선 김만배 명의로 발행된 100만원권 수표 196장, 1000만원권 수표 63장 등 총 8억 2,600만 원의 소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만배가 어제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면서 이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전 0시 3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만배는 신한인과의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한님은 저희 오랜 지인인데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와서 만났다.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20년 만에 만난 지인이라는 것부터 너무 차기적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다는 게 어떻게 지인일 수가 있습니까? 김만배는 신학님에게 1억 6,5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이 신학님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예술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다. 한국의 혼맥을 다룬 책이 그렇게 위대한 책입니까? 그는 신학님과 했던 인터뷰 보도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해당 보도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은 인터뷰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신학님이 녹음을 했다. 자기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다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기자들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이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는 또 아주 놀라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봐준다 못 봐준다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우영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그해 10월 초 조우영에게 우리는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와 사업을 했고 이 사건은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우영에게 대장동 거부는 유동규인이 혹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장동 거분 한참 유행을 했죠.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 그분이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만배는 이재명의 연관성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사건에 이재명의 연관성을 집중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이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1시간 만에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보도하기 30분 전에 자신이 SNS에 적반하장 후한 무치라며 기사를 공유한 점, 그리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에 올라온 게시물 일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제된 즈음에 지금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도 전 이재명과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을 3일 남기고 허위 녹취록이 전면 공개됐는데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정치 공작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작품일 것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들은 성부를 바꾸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만배 신학님과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A 기자 그리고 보도 당시에 JTBC 소속이었던 봉모 기자 지금 뉴스타파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 4명 등 총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의 상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이죠.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하고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8월 30일과 9월 4일 8월 30일은 이재명이 8월 24일 출석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붙이면서 무산이 됐고 그리고 9월 4일은 이재명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박승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회를 번번이 무시하더니 급기야 정기국회 출석 의무까지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측에 7일에서 9일, 그 3일 사이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무 때나 나와라. 7, 8, 9일 중에. 만약 이재명이 또다시 불응을 했으면 검찰이 다음 수순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이 3회 불출석으로 간주해서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이 9월 9일 출석 입장을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9월 9일은 단식 10일차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쓰러져서 앰뷸런스로 움직이는 그런 총극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남아있다 해도 말입니다. 어쨌든 그 경우에 누구서라도 진술한다. 민주당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마지막 단식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식 작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민주투사로 포장했습니다. 이재명은 6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방송이 된 유튜버 김우중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민 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끌어내린다. 탄핵을 말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권의 검기어체를 여겨졌던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 말은 사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반드시 이 폭주를 막아야 한다.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 이건 바로 군사 쿠데타이겠죠. 최근 대규모 장외 집회와 국회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 등 민주당이 주최한 정부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탄핵 고를 쏟아냈습니다.
서른, 김용민 뭐 이런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탄핵론을 제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탄핵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